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우블로 팔로우입니다. 다니엘 코미어 4편입니다. 1편, 2편, 3편을 먼저 시청하고 4편을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니엘 코미어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헤비급에서의 코미어와 미오치치와의 경기, 또 코미어의 무마 선수로서의 기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We ready to go, baby! 우선 코미어는 미오치치와 슈퍼파이트를 통해 코미어 대 미오치치 1차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코미어는 스파링이나 실제 경기에서 자주 사용하던 펀치, 특유의 붙어서 U자로 크게 돌려치는 펀치로 미오치치가 예상하지 못한 궤적으로 때려 미오치치를 무너뜨리는데, 이때 여러 격투 팬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서밍이 나옵니다. 서밍 때문에 코미어가 이겼다, 서미어, 서밍 장인 등 온갖 조롱을 받게 되는 코미어. 어쨌든 UFC 두 번째로 동시 챔프, 더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되는데, 코미어의 더블 타이틀의 의미가 남다른 게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이라는 체급에서의 더블 타이틀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며, 앞으로도 이 기록에 도달할 선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UFC는 미오치치와의 2차전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때 코미어는 마지막 경기를 하려 준비했고, UFC는 코미어의 은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코미어는 미오치치가 아닌 데릭 루이스와 헤비급 1차 방어전을 치르는데, 코미어는 부상을 핑계로 미오치치와의 대결을 피한 게 맞지만, 인터뷰에서 미오치치는 준비 없이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강하다 라는 인터뷰를 하며 결국 미오치치 대신 데릭 루이스와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데릭 루이스는 191cm, 140kg대의 평체를 가진 거대한 선수로, 데릭 루이스전에서 다니엘 코미어가 얼마나 수준 높은 무마 스킬을 가진 선수라는 게 나오는 게, 제가 항상 말했듯 존 존스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티아고 산토스전에서 약점을 보였다고 말해왔는데, 그보다 강하고 커다란 데릭 루이스를 레슬링 관광을 보내버릴 만큼 강력한 코미어는 헤비급 1차 방어전에 성공하고 드디어 미오치치와의 2차전에 돌입합니다. 이때 코미어는 미오치치를 딱지치기 해버리며 그동안의 승리 공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1차전 때보다 더 처참히 미오치치를 레슬링과 타격에서 맹공을 펼치는데, 이때 미오치치 또한 엄청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토록 코미어에게 더티복싱을 허용하고도 이를 이겨내는 맷집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코미어 특유의 손목 컨트롤과 허리 유연성을 이용한 위빙에 맞서 정확한 타격을 보여주며 코미어의 전진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스파크에서 미오치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라운드 또다시 서밍이 나오죠. 헤비급 최강의 두 파이터가 붙어서인지 2라운드부터 두 선수는 헉헉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게임은 점점 코미어에게 기울어가다 4라운드부터 친 바디샷을 통해 그야말로 역전승을 거둬버린 미오치치는 코미어 대 미오치치 2차전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미오치치는 요상한 춤을 추고 인터뷰에서 자신도 무슨 춤인지 모르겠다라는 웃긴 인터뷰를 했고, 데이나 화이트는 다니엘 코미어에게 은퇴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일단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아무 생각 말고 쉬어라 라고 하며 미오치치와의 3차전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2차전 각막 파열을 당한 미오치치는 눈 수술을 하고 다시 한번 챔피언 벨트를 찾아오게 되고, 두 사람의 시합의 공백은 의외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 8월 16일 UFC 252 역사상 최강의 소방관이자 헤비급 챔피언 미오치치와 최강의 힘과 레슬링 더티복싱을 장착한 황소 코미어가 맞붙게 됩니다. 다니엘 코미어의 무마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기에 제가 살짝 리뷰를 해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는 미오치치의 승리입니다. 다니엘 코미어 대 미오치치 3차전의 경기 내에서 세세한 경기 전략을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전체적인 전략을 보자면 미오치치는 약간 판정으로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미어를 코너로 밀어넣은 클린치 상황에서 아예 싸우려 하지 않고 코미어와 자신 모두 가둬버리는 클린치를 보이며 시간을 끈 모습을 본다면, 여러 인터뷰에서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았고, 코미어 대 미오치치 3차전에서도 서밍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오치치는 코미어에게 안갚음이라도 하듯 3라운드 코미어의 눈가를 삽으로 파버리죠. 그 이후 코미어는 코미어의 움직임이 아니었고 완벽하게 미오치치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3차전도 그야말로 최고의 스킬을 가진 두 선수의 만남이기에 엄청난 수준의 경기가 나왔고,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솔직히 3차전 3라운드 미오치치가 코미어 눈가를 파버렸지만 두 선수의 서밍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미어도 미오치치의 서밍을 심판이 제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긴 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미오치치와의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린 엄청난 시합을 만들었고 고마웠다는 인사를 했고, 미오치치 또한 코미어의 서밍에 대한 이야기보다 좋은 경기였다라는 말이 지배적이었기에. 그럼 저도 이제 은퇴한 무마 선수 코미어의 파이팅 스타일에 대해 조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코미어는 신장이 정말 작아도 너무나도 작기에 항상 위험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입니다. 상대방의 아웃복싱을 상대로 거리를 좁히지 못해 잽만 맞다 끝나는 선수들도 많은데 왜 코미어는 이토록 작은 신장을 가지고도 2m에 가까운 상대와 대등한 경기 혹은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코미어에게는 여러 무기가 있습니다. 항상 말하는 거리 깨기의 달인, 더티복싱, 레슬링. 하지만 더티복싱과 레슬링이 있다 해도 상대방의 거리를 깨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초16급, 헤비급 상대들의 거리를 깬다는 것, 입으로야 쉽지만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 코미어의 경기는 항상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니엘 코미어는 상대방의 거리, 즉 상대방이 가장 강력한 거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선수들과 다른 점은 바로 다니엘 코미어의 손목 컨트롤. 거기다 코미어는 눈까지 좋아 상대의 공격을 보는 눈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말 상대의 모든 공격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코미어 같은 엄청난 반사신경을 가진 선수도 무조건 살과 살이 맞닿아 있어야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코미어가 상대방의 손목을 잡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손목을 잡지 못할 경우 코미어 또한 타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유의 위빙이나 반사신경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미어는 보통 오른쪽으로 크게 상체를 내리거나 아예 무릎을 내려 레슬링 카운터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코미어의 황소 같은 힘. 정말 코미어의 게임에서 코미어의 힘은 거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75cm라는 작은 키로 상대방의 손목을 컨트롤하려면 얼마나 힘이 강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코미어는 손목 컨트롤에서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 더티복싱과 레슬링입니다. 코미어는 보통 싱글 컬러 타이 상황에서 더티복싱을 많이 거는데, 여기서도 많은 옵션이 나눠지는 게 싱글 컬러 타이 상황에서 공간이 있을 때는 항상 더티복싱과 함께 레슬링 싸움에 유리하게 하체와 중심을 이동합니다. 이 상황에서 최대한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상대는 백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게, 대표적인 경기가 코미어 대 구스타프송 경기였으며 대부분의 상대들이 코미어를 상대로 백을 밟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케이지를 등지게 되면 코미어가 가장 좋아하는 더티복싱이 나오거나 가장 좋아하는 레슬링 상황이 나와 상대는 관광버스를 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지만 미오치치나 존 존스는 이 상황에서 백을 밟지 않고 코미어에게 더티복싱을 맞을지언정 전진으로 이 싱글 컬러 타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코미어의 더티복싱을 전진으로 깨는 것이 매우 힘든 게, 싱글 컬러 타이 상황에서 코미어가 얼굴이나 가슴을 붙이게 되면 레슬링을 밥이 되는데, 무마 레슬링의 인류가 아니고서야 코미어의 중심 움직임을 읽기가 매우 힘들며, 무마 레슬링 인류가 아니고서야 코미어의 중심 움직임을 읽기가 매우 힘들며, 만약 골반까지 내주는 경우에는 이 또한 관광버스를 타게 됩니다. 또 코미어의 손목 컨트롤에 이은 더블 컬러 타이 상황에서는 아예 답이 없고 최소 코미어에게 데미지를 내줘야 하며, 겨드랑이까지 파인 상태에서의 더티복싱은 그야말로 최악 중 최악의 상황으로 이것 또한 답이 없습니다. 코미어의 게임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루틴의 무한 반복이죠. 손목 컨트롤을 당한다. 손목 컨트롤 후 목을 잡힌다. 여기서 더티복싱을 당한다. 코미어가 레슬링도 잘해서 레슬링 카운터도 못 친다. 맞는다. 도망쳐야 한다. 이 루틴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코미어는 더티복싱을 할 때 가끔 통통 튀면서 점프해서 상대를 때릴 때가 있는데, 이건 진짜 레슬링의 밥이 되기 쉬운 상태인데도 코미어에게 레슬링 싸움을 걸 수 없는 건
워낙 코미어가 레슬링이 강하고 힘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 서두에 코미어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눈까지 워낙 좋아서 이 게임 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혹시 무마 수련을 하시는 분들 중 스파링이나 시합에서 더티복싱을 자신이 써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100명이 본다면 프로 선수 제외 1명도 제대로 써본 사람이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더티복싱을 말하는 겁니다. 더티복싱은 기본적으로 레슬링 능력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99% 확신하는 게, 자신이 프로 선수가 아닌데 아마추어 레벨에서 더티복싱으로 상대를 이겼다 내지는 더티복싱을 써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구라입니다. 진짜 다 구라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마도 그건 뺨클리치 상황에서 낙마의 따라하기를 착각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본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글로만 다니엘 코미어의 파이팅 스타일을 분석해드리려니 많이 힘들지만, 존 존스가 다니엘 코미어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손목 컨트롤부터 시작되는 코미어의 게임에 맞불을 놨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약물이라는 캐시템이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코미어의 감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코미어의 더티복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론으로 안다고 해도 실제 시합에서 절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코미어만큼 유연성이 뛰어나고, 무마 레슬링은 전세계 1, 2위를 다투어야 하며 거기에 헤비급에서 볼 수 없는 유연성까지 있다면 뭐 구현할 수 있겠죠. 코미어의 서밍도, 코미어는 주먹을 뻗으며 잽싸움부터 하는 일반적인 선수가 아닙니다. 만약 코미어가 175cm라는 작은 키로 잽싸움부터 시작하는 선수였다면 지금의 커리어는 개뿔, 무마 선수로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선수였을 것입니다. 일단 코미어는 손목을 잡으려는 파이터이며 상대의 거리에 들어가 버리는 과감한 파이터이며 자신에게 스스로 위기를 주고 그 안에서 손목 컨트롤을 하려는 거리 깨기의 장인이며, 미오치치는 무마 레인지 복싱의 달인, 즉 거리 싸움을 통한 복싱의 달인입니다. 이렇게 상극의 두 사람이 만나 유독 서밍이 자주 나왔다 생각을 하며 코미어 4편을 마칩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 코미어, 작은 키로 지금도 지구통이 될 수 있는 남자로 존 존스의 약물의 희생양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UFC 해설자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 1편에서 소개해드렸듯 아픈 과거를 모두 지울 수는 없지만 그보다 큰 행복만 있길 바라며 은퇴를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만들다 보니 4편까지 만들었는데 정말 기나긴 시리즈였죠.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3